이번 시간에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 사회 구조와 개인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사회 구조와 개인 행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회학의 형성 과정과 고전적 이론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근대 사회로 이행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들을 학자의 신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을 쌓아가고 자신의 욕구, 정서, 사고, 가치관, 행동 방식 등을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적 존재 조건, 즉 사회적 위치가 영향을 미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회와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회가 다르며 여자가 바라보는 사회와 남자가 바라보는 사회도 다릅니다. 젊은 사람이 바라보는 사회와 늙은 사람이 바라보는 사회가 다르며 대기업 직원이 바라보는 사회와 중소기업 직원이 바라보는 사회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인현왕후와 장희빈인데요. 수없이 리메이크되어 최근까지 드라마화되고 있는 주인공들. 그런데 드라마마다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는 장희빈이 매우 비천한 출신에서 왕비까지 오른 인물로 묘사하지만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역관 출신의 숙부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란 재벌가의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장희빈이 표독스럽고 악독하게 나오지만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야심차고 추진력 있는 인물로 나옵니다. 인현왕후에 대한 묘사도 다른데요. 어떤 드라마에서는 심약하고 유약한 이미지로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다소 거만하고 오만한 귀족 여인으로 또 다른 데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등장하죠. 어릴 때는 장희빈 하면 표독스럽고 욕심 많은 여인으로 인현왕후 하면 부드럽지만 심약한 여인으로 고정화된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각자의 입장에서는 둘 다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중인의 신분이었지만 이미 사회의 변화에 따라 부를 지고 있던 역관들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신분을 뛰어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것이고 나라고 왕비가 되지 말란 법이 있나? 우리라고 권력을 지지 말란 법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이 통치하는 조선시대에서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기가 그리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귀족 집안에서 자란 인현왕후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후궁의 위협에서 이기기 위해 갈등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지위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위치가 특정한 관점의 형성을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회적 위치에 속해 있더라도 개인적 경험과 성향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서와 가치관을 지닐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지켜가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가 정당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부를 다른 사람들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존재 조건 또는 사회적 위치의 차이가 개인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전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자신의 주관적 동기, 의도, 감정 등에 기초하여 다양한 가치 판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 중에는 나는 대학생이다. 월드컵에서 한국 국가대표 선수가 16강에 진출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등과 같이 참과 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판단도 있고 나는 장미꽃이 좋다. 독재는 나쁘다. 등과 같이 참과 거짓을 확인할 수 없는 판단도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 식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판단을 사실 판단이라 하고,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선호나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는 평가적인 판단을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사실 판단은 어떤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가치 판단은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되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판단을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늘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날씨 참 좋다라던가 우리나라 사람은 평화적이다라는 등의 내용은 사실 판단인지 가치 판단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죠. 그리고 사실 판단조차도 가치 판단과 뒤엉켜 있어서 사람들마다 그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점의 차이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 현상과 사회에 대해서 가치 판단, 판단을 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어떤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 직업은 무엇인가,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어떤 성별인가에 따라서 사회 현상을 판단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자본가인지 노동자인지에 따라서도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현상을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주관적인 것들이 개입하기 쉬운 것이죠. 하지만 사회과학적 연구는 사회관계를 좀 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시야로 바라보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의 기초를 두고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 판단을 추구하고 연구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가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버는 사실 판단은 객관성을 지녀야 하며 이 객관성은 가치 자유와 가치 중립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자유와 가치 중립은 무엇일까요? 가치 자유는 주관적인 가치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게 사실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가치들 중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판단을 할 때에는 가치 자유와 가치 중립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가치, 즉 주관성을 배제시키고 사실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구별되어야만 하고 최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시켜야 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연결되어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학자에게 가치 판단은 학자의 학문적 관심과 연관된 가치 관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치 관련이라고 하는데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 방법이 달라지듯이 사회과학자 역시 시대의 영향, 개인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음으로 관점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바라볼 것인가? 자본주의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볼 것인가 또는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사회 각자가 자본주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학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치 연관 또는 가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실천적 규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 물리학, 화학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딱 맞아떨어지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현상들 중에 나는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연구하겠어. 나는 노인들의 소외와 가난에 대해서 연구하겠어. 나는 중장년층의 조기 은퇴 후 삶에 대해서 연구하겠어. 이렇게 학자들마다 주제를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관심 분야나 경험, 환경적인 부분에 의한 가치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는 항상 자신의 가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자신의 사회적 조건을 객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자는 사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것들, 사회적 위치들, 예를 들면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경제적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의 가치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 이 가치가 내가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조건을 항상 객관화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혹시라도 내가 연구하는 주제의 객관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항상 고민을 하고 항상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객관화의 객관화라고 하는데요. 내가 사회의 어떤 현상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산한 지식 자체의 객관성을 한 번 더 의심해보는 성찰적 인식 과정입니다. 비단 사회과학자뿐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객관화의 객관화를 해봄으로써 주관적 인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인간의 의식과 행동 형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요인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유전학자들은 개인의 유전적 요인이 이후에 개인의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분명 유전적인 요인이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개인의 성향을 결정짓지는 못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이죠. 개인이 태어나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자라나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타인과 교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선천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이후에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환경과 조건을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였듯이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사회 경제적 위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직업은 무엇인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존재를 하는 것인가가 나의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환경적 조건이 나를 만들어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적 존재는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객관적인 조건들이 내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사회적 존재에 일정한 자율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사회적 위치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독특한 개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사회적 위치와 거리를 두고 나의 독특함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존재와 인간의 자율성 그리고 의식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환경적인 조건인 사회적 존재에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나의 의식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복잡한 사회적 존재와 의식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간의 행위가 만들어진다고 볼 때 사회적 존재와 의식 그리고 행위의 복합적인 순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자들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보수적 사회학자들은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바꾸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진보적 사회학자들은 정의로운 사회관계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 사회 질서를 변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을 발생시키고 학문적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사회과학에서 사실 판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 판단이 배제되므로 학자의 개인적인 관심, 가치가 은폐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언급했듯이 객관화의 객관화, 객관성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회구조와 개인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회구조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사회구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관계의 틀로서 사회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구조, 즉 스트럭처라는 용어는 건축학에서 많이 사용해 왔는데요. 건축물의 구성 양식, 즉 요소들이 짜인 얼개를 의미합니다.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기초,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계단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며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사회 구조라 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집단이 서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서로 맺고 있는 관계의 틀을 의미합니다. 건축을 할 때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뼈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음 뼈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집이 만들어지겠죠. 뼈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는 어떤 건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내장재라던가 외벽이라던가 창문, 벽돌 이런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사회 역시 처음 사회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의 관계 역시 다른 방식으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 구조는 사회관계의 틀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는 규모나 위계의 수준에 따라서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구조로 구분됩니다. 건물의 경우 빌딩 그 자체가 있다면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방들과 계단, 복도 등이 있죠. 건물 그 자체를 거시적 구조라고 한다면 건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미시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사회학에 적용해 보았을 때 국가 전체를 거시적 구조라고 한다면 가족, 학교 혹은 지역사회 공동체 등은 미시적 구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끊임없이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을 떠올려 보세요. 기계 하나하나가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제품을 생산해내고 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면서 공장이 유지됩니다. 사회 구조를 단순히 건물 구조에 비교할 경우 마치 사회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어서 무생물처럼 고정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 구조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이므로 항상 변화합니다. 공장의 기계가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공장이 유지되듯이 개개인의 활동이 일정한 규칙을 이루고 반복됨으로써 사회 전체가 그 형태를 유지하므로 사회는 일종의 시스템, 즉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장의 기계를 새로 들였는데요. 기존의 역할과 맞지 않는 기계를 들였단 말이에요. 잘 짜여진 톱니바퀴처럼 물고 물려 돌아가던 기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마비가 되겠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암묵적인 규칙에 의해서 일상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체계만 계속 강조하게 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사회 구조는 심층적 작동 규칙이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주의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훨씬 더 강조하는데요. 좀 전에 구조를 설명할 때 건축의 비유를 했었는데요.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작동 규칙도 있지만 사람들이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규칙의 경우 단순히 관찰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틀 혹은 체계로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경험 이면에서 작동하는 사회현상의 심층적인 작동 규칙을 밝혀야 사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인 입장이 있는데 이것을 구조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구조를 이해할 때 사회관계, 사회체계, 그리고 심층적 작동 규칙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사회 구조는 외재적 강제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의 밖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전 사회학자인 뒤르켐과 마르크스는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 개인의 의지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고 강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로 사회규범, 법, 질서, 제도 등의 객관적인 실제로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행위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밖에 위치하면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강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바깥에 존재하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잘못된 법일 경우에 시민의 의사표현 행위를 통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 사회구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행위에 의도치 않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은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구조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나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구조적이고 역사적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렇듯 개인이 자신의 행위와 연관된 다양한 사회구조적 변수를 고려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인식의 한계라고 합니다. 다수의 개인이 동일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결합으로서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합성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해에 딸기 농사가 잘 되어서 딸기 농사를 지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다음 해에 돈을 벌려고 너도 나도 딸기 농사를 지어서 딸기 값이 떨어져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식의 한계나 합성의 오류를 통해 인간이 사회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행위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깥에 존재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사회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회구조는 바깥에 존재하면서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즉 사회구조와 개인 행위는 상호 의존적이며 순환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구조는 행위의 매개이면서 그 산물이기도 하다. 무슨 뜻일까요? 사회구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그러한 인간의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조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자 바스카는 실천은 의식적인 생산이면서 동시에 생산 조건, 즉 사회의 무의식적인 재생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기든스가 말했던 구조의 이중성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개인들은 굉장히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식적으로 생산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그것은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사회를 재생산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의 이중성과 실천의 이중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이지만 또 일정한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여행 갈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교적 가까운 경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주에서 어디를 들릴 것인가, 코스를 짜고 어떤 맛집에서 식사를 할 것인지, 어떤 숙박시설에서 잠을 잘 것인지 상상만 해도 신이 납니다. 자, 이런 결정들은 자율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사실 완전히 자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평일에는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여행을 가야 되고 비용이나 기타 여건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어서 경주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식사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경주 안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하고요. 숙박시설 역시 가격과 여행 일정의 동선, 그리고 숙박시설의 예약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개인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의도해서 행동하려고 하지만 사회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이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한계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합리성을 제한된 합리성 또는 맥락구조성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변화와 집합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자율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시적인 수준에서 사회구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거시적인 수준으로 갈수록 개인의 의도는 그대로 실현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국가는 법의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면서 개인의 자율성을 실현하기는 힘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구조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과 같은 더 큰 집합적이고 거시적인 수준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행위와 행위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인간은 육체적, 물질적 욕구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정신적인 욕구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힘이 없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자면 정신 상태가 몽롱해지죠.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무엇을 좀 더 배워볼까? 내가 배운 것들을 어디에 써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이성의 활동이 인지적, 도덕적, 미학적 판단으로 분화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중화되어 있고 정신생활은 이드, 자아, 초자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 역시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했지만 칸트와 다르게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사회과학자들은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칸트나 프로이트는 정신적인 것들 혹은 무의식적인 것들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한 반면에 베버는 사회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이고 정서적이고 목적 합리적이고 가치 합리적인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전통적이라는 것은 어떤 규범들,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규범에 의해서 인간이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 정서적이라는 것은 인간은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분노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사랑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감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목적 합리적이라는 것은 인간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 합리적이라는 것은 인간은 동시에 정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버는 철학자, 심리학자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회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한 것이죠. 파슨스도 베버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향 양식에 따라서 동기지향 행위와 가치지향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동기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합리적 행위와 비슷한 것이죠.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행위를 하는 반면에 가치지향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근거해서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근거 기준에 의해서 인간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기준, 범주들을 이해해야만 인간의 행위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며 인간의 다양한 감정적, 비합리적 행위들이 사회현상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약되어 있습니다. 맥락적이고 구조적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개인의 행위를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훨씬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봐야 되지만 동시에 그런 행위자들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왜 그러한 특정한 사회 현상이 발생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것들 또는 비합리적인 것들 역시 이해를 해야만 사회 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 구조와 사회의 인간 행위를 동시에 이해해야만 하고 동시에 인간의 합리적인 부분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동시에 이해해야만 특정한 사회 현상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사회적 존재 조건과 관점의 차이와 사회 구조와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사회 질서와 사회 변동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